네, 안녕하세요. 이 우크라 전쟁이 제가 겨울에 좀 결판이 날 것 같다. 결판이 난다는 게 뭐 완전히 뭐 러시아가 뭐 푸틴이 항복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판세가 완전히 결정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징조가 확실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멜트다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시진핑이나 평양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간이 쫄깃쫄깃하고 심장이 쫄깃쫄깃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평양이 되도 않는 탄도미사일, 온갖 미사일을 하루 종일 쏘고 있는데 폭죽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들 지구는 돌아가고 세상은 변화합니다. 네, 오늘 우크라 상황부터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크라 상황을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어디를 막아야 될지가 참 난감해요. 지금 전선이 3개 그리고 잠재적 전선이 하나입니다.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면적 압박을 받고 있는 전선이 루한스크에서 이제 스바토베를 바라보고서 우크라가 밀어붙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도네츠크에서는 세베르도네츠크, 루한스크를 바라보고 우크라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 헤르손에서는 2가지 방면으로 그러니까 서남 쪽으로 하나 위에 비스듬하게 강과 비슷한 방향에서 밀어붙이고 있고 또 강에 직각되는 방향으로 하나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어 있는 전선은 뭐냐면 저 뒤로 지금 우크라군이 상당히 집결되기 시작했다라는 정보가 있는데요. 저 자포리지아를 그냥 위에서부터 눌러버려 가지고 저 마리토폴까지 그냥 쭉 진격을 해버리면 마리우폴, 마리토폴 이쪽으로 그러니까 저 아조프 해 쪽이죠. 해변으로 진격을 해버려서 저게 동강이 나면 정말 살벌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넷 중에 어디를 막아야 되는지 참 난감합니다. 병력은 뭐 머릿수는 어떻게 고기 방패라 그러는데 미트 그라인더 채워넣었다 그러더라도 겨울은 왔고 보급은 안 되고 무기는 딸리고 그 다음에 그 병력의 질, 지휘관의 질 이런 건 뭐 말할 수 없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의 이 그 반전 분위기, 병사들의 전쟁하기 싫다라는 분위기, 그러니까 사기자 그러죠. 사기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11월 시작이죠. 그럼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한 중순까지니까 만 5개월 정도, 5개월 반 정도의 러시아군이 엄청나게 깎여 나갈 겁니다. 멜트다운이 진행되는데요. 어느 순간에 결국은 백기를 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 겨울이라는 게 이제 저기가 굉장히 춥대요. 실제로는 엄청 춥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군들이 전선 곳곳에 이 월동 준비들을 해놨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예, AFP 화면입니다. 월동용 지하 첨호를 준비했고요. 들어가면 꽤 아늑합니다. 그래서 겨울과도 싸워야 되고요. 네, 러시아군뿐만이 아니죠. 상대해야 될 게 상당히 깊게 들어갑니다. 이 겨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춥답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간대요, 밤에. 그래서 이 나무도 없고 허허벌판이어서 아주 뼈가 시리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추위를 쫓을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는데 인터넷에서 사우나 만드는 법을 뒤져내 가지고 이 나무 타는 냄새 이런 걸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모르겠어요. 3일 걸려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하를 파내고 이제 지붕 구조를 만들고 그걸 또 특수한 천으로 덮고 이제 그 말하자면 방수천 같은 거겠죠. 82mm 박격포 정도는 견딜 정도라 그럽니다. 러시아군 진지로부터 불과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벌써 저 진창이죠, 완전히 지금. 어떤 분이 라스푸티차는 봄에 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겨울 직전에 한번 옵니다. 비가 10월부터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겨울 직전에 라스푸티차가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왕창 얼어붙었다가 그게 녹으면서 다시 한번 오고. 예,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 뭐 먹을 거 잔뜩 벌려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겨울 등반을 해보면은요, 칼로리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 등반하게 되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6,000 칼로리 정도를 먹어야 되고요. 많이 먹는 사람들은 거의 10,000 칼로리 가까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잔뜩 보급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겨울 전쟁은 정말 보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겨울에 서로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가 이게 팀워크가 짜인 데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렇게 해서 계속 갉아먹을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예, 그리고 라스푸티차도 저렇게 되면 못 막는다. 라스푸티차 동안에도 계속 갉아먹는다. 지금도 계속 갉아먹고 있거든요. 엊그제도 이제 아까 이 전선, 요 전선, 그러니까 이 세베로도네스크, 그러니까 바흐무트 쪽이요. 거기서 1,500명 정도 죽어나갔다 그러죠. 이틀 동안. 러시아 군인이. 그러면은 사망자만 1,500이면은 부상자까지 하면 거의 한 7, 8천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사상자가.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그냥 깎여 나가는 거예요. 계속 병력 손실 일으키면서 출혈하면서 그 무시무시한 아주 잔인한 출혈의 계절을 만들겠다. 이것이 우크라의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크라가 뭐 진창도 있고 울퉁불퉁하기도 한데 여기를 돌파하는 전술을 마스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전차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전차 뒤에 장갑차가 받쳐줘야 되는데 우크라가 장갑차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저거를 2014년부터 저 전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기관포 등으로 무장한 험비 그리고 그 험비에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대전차 로켓포나 대전차 제블린 같은 것도 싣고 그래서 기관포 쐈다가 제블린 쐈다가 뭐 로켓 쐈다가 이러면서 막 전차 뒤를 바짝 쫓아서 가는 혹은 전차 앞에서 막 내달리는 그래서 보병과 험비와 전차 험비 보통 한 2대가 전차 1대를 따라다니는 이런 전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 저거가 아주 그 무지하게 파괴적이라 그럽니다. 그 하르키프에서 대승을 거둘 때 저 전술을 써서 대승을 거뒀다고 얘기가 돕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험비 어떻게 돌격하나. 예, 지금 저렇게 이제 사실 이 교전 장면입니다. 실제 장면입니다. 캘리버 50 기관포 쏘면서 험비가 진영에 선봉에 서서 달리고 있죠. 보안 이유상 영상이 찍힌 장소와 시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전이었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상이 길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 보병들 같이 뛰어다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앞부분만 좀 말씀드린 겁니다. 탄약통에 탄약 채우다가 뭔가를 또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위에 저기 그 로켓포 가지고서 밑에서 뭘 본 것 같아요. 네. 조준해 가지고 이제 쏘려고 하고 있죠. 제가 잘 과문해서 저게 어떤 로켓포인지 또 뭐 제블린은 아닌 것 같고 뭔지 모르겠어요. 제블린인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이 트위터 속에 영상을 게재한 사람이 꽤 유명한 그 오신트를 전하는 사람인데요. 보라트라고요. 보라트라는 분인데 여기 이 트위터 여기 그 링크 조그맣게 나와 있으니까 그분 찾아서 한번 좀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영상 속의 사수로부터 이 영상을 입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몰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몰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제공권인데 제공권을 러시아가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가 항공단 전력, 다시 말하면 헬기 전력이나 전투기 전력이 워낙 부족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크라는 사실 제공권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전투기나 항공단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러나 러시아 비행기가 함부로 떠다니지는 못하는 이런 상태인 거죠. 이 제공권을 장악하려면 먼저 그 상대방의 레이더, 적의 레이더부터 깨야죠.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얘기 나왔던 AGM-88 일명 HARM이라는 미제 미사일을 미국이 우크라한테 제공을 해서 우크라가 그걸 사용해서 상대방의
S-300 그 레이더를 사용하는 그 상대방 방공망을 깼죠. 그 얘기인데 한번 쭉 보시면은 아 저게 저렇게 작동하는구나 그냥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예, 공중우세 제공권이 없어요 러시아가. 이제는 이게 왜 러시아가 어떻게 제공권을 상실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대레이더 미사일 때문에 제공권을 상실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공대지 미사일이죠. 이거는 대레이더 미사일이기 때문에 레이더파를 쫓아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레이더파를 쫓아서 들어가다 보면 상대방이 이게 온다는 걸 알고서 레이더를 끄거든요. 근데 먼저 그 식별해낸 좌표를 끝까지 가서 간다는 거예요. 사거리가 150km 정도 되고 시속 거의 음속의 2배죠, 2배. 예. 2,500km면 시속. 그래서 우크라 공군은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인데 소련제 비행기에서 이걸 날리거든요. 그럼 소련제 비행기들은 이제 북마케도니아나 슬로바키아로부터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거기서 이제 소련제 비행기에서 이걸 쏠려면은 그 비행기에 대고 뭔가를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입장에서는 그게 소련제 미사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S-300을 저렇게 깰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걸 깔아놓은 러시아도 개판이고 중국도 개판이다. 중국은 S-400인데 중국 사람들이 S-400은 껍질만 바꾼 거다 S-300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개판인 거예요. 저기도. 예, 그래서 이게 그 푸틴 시절에 군을 현대화한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거 다 착복 유용됐을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음모론 같이 떠도는 얘기인데 네, 터키가 S-400 도입해가지고 결국 미국한테 넘겨줘서 공부하도록 만들어줬다 그 소리예요. 처음엔 딴 뜻 가지고 도입했겠지만 뭐 자꾸 미국이 압박하니까 넘겨줬겠죠. 예. 그래서 함 덕분에 이제 우크라가 제공권을 방어를 했고요. 우크라 공군기들이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출격을 해도 거의 격추를 안 당합니다. 우크라 공군들이. 네,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 쭉 주마간산으로 쭉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스냅샷을. 그러면 저 전쟁이 저 러시아가 저게 멜트다운을 일으킬만 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의 민간 시설, 특히 발전소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 처리장 뭐 이런 데들을 공격을 하니까 상수 처리장도 그 전기 많이 쓰거든요. 그런 전기 시설을 공격할 거예요. 상수 처리장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크라의 민간인 쪽 피해가 늘어나니까 그동안 젤렌스키가 지금 대공 미사일 달라고 방어 미사일 달라고 한 지가 대공 방어 시스템 달라고 한 지가 지금 전쟁 나고 나서 2월부터 달라 그랬으니까 3월 말, 4월 말, 5월 말, 6월 말, 7월 말, 8월 말, 9월 말, 10월 말 8개월 지나서 우크라 쪽에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니까 비로소 독일과 미국이 대공 방어 시스템을 제공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먼저 미국이 제공한 나삼즈입니다. 사실 S가 더 붙어요. 시스템즈라고. 이 나삼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나삼즈 미사일은 공대공 미사일 암람을 파생시킨 겁니다. 공대공 미사일에서 파생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삼이 공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그 대공 시스템들과 연동을 잘합니다. 같이 연동을 잘하고요. 또 페이트리어트와도 연동을 잘하고요.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나삼은 헬리콥터 크루즈 미사일 그 다음에 공중 드론 비행기를 목표로 삼습니다. 탄도 미사일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탄도 미사일 유용 능력은 없어요. 나삼에는. 나삼의 힘은 어디서 오냐면은 이 개방형 네트워크 중심 아키텍처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혼자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의 전자교란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요. 적이 이제 상대방이 이게 낯선 미사일이 떴다는 걸 알면 전자교란을 시킨단 말이죠. 능동 및 수동 모드에서 72개 정도로 하고요.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를 갖추고 있어요. 네. 그 AIM 120 암람 기능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 자체는 AIM 120 암람을 씁니다. 거기에다가 레이시온이 MPQ-64F1이라는 레이더 붙이고 발사대 붙이고 네트워크 붙이고 임무 설계 서브 시스템 붙인 겁니다. 예,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방공 미사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개발 성공한 그 LAMD 그거는 예를 들면은 주요 타겟이 비행기도 아니에요. 주요 타겟이 뭐냐면 상대방의 로켓이나 장사정포나 저공으로 날아 들어오는 드론이 주요 타겟입니다. LAMD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한 급 위가 저희가 이제 천궁이죠. 천궁인데 천궁은 드론에 쓰기에는 너무 비싸고 얘는 최소한 상대방 탄도미사일이나 상대방 전투기에 쓰는 물건이에요. 천궁은. 그러니까 그 아래 끝까지 헬기도 뭐 많이 올라가면 5,000m, 6,000m밖에 못 올라가니까 뭐 북한에 무슨 헬기가 제대로 있겠어요. 6,000m 올라가려면 굉장히 좋은 헬기인데. 그래서 이 천궁이 그러니까 천궁은 이제 탄도미사일과 비행기 그다음에 아주 고급 미사일 이런 걸 노리는 요격 체계예요. 얘는. 그다음 천궁보다 더 위로 고도가 높아지면 그게 우리가 개발 성공했죠. LSAM이죠. 이제 아마 깔기 시작할 겁니다. 문재인이가 줄줄 끌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SAM이 사드보다 조금 낮아요. 굉장히 비싼 그 요격 체제예요. 그러니까 LSAM쯤 되면 벌써 이건 탄도미사일만 상대하는 애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이제 높아지면은 LSAM-2고 그게 사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높아지면은 그게 아마 저쪽에 그 굉장히 비싼 위성 높이까지 뭐 1,500 고도 1,000km까지 그 이상도 올라가는 그게 SM-3죠. SM-3 그건 엄청 비싼 미사일이죠. 예. 그 층위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언돔 같으면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AMD보다도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로켓포 뭐 이런 것까지 로켓포탄 조그만 것까지 다 쏘는 거예요. 아이언돔은. 우리는 아이언돔 기능 플러스 조금 더 강하고 LAMD는. 그러니까 우리 LAMD가 저기 지금 IRIS-T 여기 소개된 거 정도 될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좋든지. 그리고 우리 천궁 3까지 가면 페이트리어트보다 조금 좋아질 거예요. 지금은 페이트리어트보다 좀 낮을 겁니다. 고도나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있고 그 미사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싼 걸로 로켓포나 장사정포는 막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제 비행기급이 되면 좀 저고도로 날아 들어오면 이제 그것도 막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벌써 이제 이거 고공 비행기 뭐 2만 m 상공에서 날아가는 비행기라든지 20km 이렇게 되면 이제 벌써 천궁급이 되는 거예요, 급이. 그래서 이 아까 NASM 그러니까 나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천궁보다는 좀 낮을 거예요. 탄도미사일은 못 하는데 비행기는 거의 다 잡을 수 있는 그게 이제 공급이 됐고요. 요 나삼스보다 조금 하위가 이제 독일에서 공급한 IRIS-T 얘도 공대공 미사일에 기반합니다.